대만은 본래 중국 통치의 정통성을 유일하게 가지는 나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됨에 따라 중화 통일의 정통성을 유일하게 가진 국가를 자칭하는 두 개의 정치적 국가가 병립하며 각각 상대방의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국공내전 이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도 검토하고 있었지만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병력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에 의한 중화민국 정부에 대한 군사행동은 1950년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또한 1949년 막 공화국을 설립한지라 동쪽으로의 진출을 멈추고 한반도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만약 일이 커져 남한의 승리로 끝나면 대만과 한반도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 중공군 포로 21,400명 중 14,000명이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망명을 선택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한국에 남은 중공군 유골이 589구가 반환되기도 했습니다. 동쪽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그동안 인민해방군은 한국 전쟁에 개입하는 한편 티베트를 침공하고 또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무기 원조나 군사고문을 파견하는 식으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1949년에 네모토 히로시 중장은 미군 점령하에 일본에서 대만으로 밀항하여 중화민국의 군사고문으로서 모닝타오 전투의 작전 지도를 실시하여 인민해방군과의 싸움에서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가 퍼지고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도 대만을 사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트루먼은 같은 해인 1949년 1월에 발표한 대만 불개입 성명을 철회하고 같은 해 6월에 대만 해협의 중립화를 명목으로 제7함대를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국군은 푸젠성 연안에서 남일도 전역과 동산도 전역을 일으켰지만 모두 산발적인 공격으로 끝나버립니다. 흔히 우리는 대만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한패라고 또는 짱개라고 쉽게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둘은 섞이기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중국을 대하는 전략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과 국민당은 수천만 명이 서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서로의 가족에게 준 끔찍한 전쟁이었으며 70년 이상 분리되어 있어 우리만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산가족에 대해서 애정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북한 전체에 대해서는 악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대만섬 주민들의 경우에 1900년 이후 일본의 식민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20년 이상 본토와는 분리되어 살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단순히 피가 같으니 같을 것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달리 중국의 개방 정책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북한을 대하듯 지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본토 방어에 마음이 급했던 중공군은 6.25 이후 김일성의 간청에도 한반도를 버리고 급하게 전쟁을 마무리 지은 채 은퇴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1954년 9월 인민해방군은 금문도에 중화민국군에 대해 포격을 하고 무3소전이라 부릅니다. 중화민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트루먼 정권의 대중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걸고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는 미중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1955년 1월에 해방군은 절강성의 일강산도를 공격하여 이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화민국군은 같은 해 2월 8일부터 미국 해군 호위하에 대진도 철수작전을 실시하여 대진도의 거점을 포기했습니다. 중화민국은 절강성에 있던 치료 통치구역을 모두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만과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죠. 2021년 8월 10일 대만의 싱크탱크인 대만재헌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중관계는 38.9%가 독립을 지지, 50.1%가 현상유지, 통일은 4.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대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36%가 대만 방위를 위해 전쟁에 간다, 28.3%가 전장에 갈지도 모르겠다, 16.2%는 전장에 가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교면에서는 미국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75.6%, 일본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83.9%, 중국의 호감을 가진 사람은 16.4%에 그쳐 90% 가까이가 미국이나 일본과 정식 외교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했습니다. 2022년 9월 중일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정상화한 중일 관계는 악화되는 한편 당교한 일본과 대만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고립된 대만이 결국은 중국에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대일 교류는 오히려 활발해졌습니다. 일본 대만 교류협의회의 올해 여론조사에서는 대만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일본이라고 하는 답변이 60%에 달했지만 중국은 5%에 불과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통일 반대파가 압도적 다수로 미일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만의 현상 유지에는
대만에는 미국의 군사력이 불가결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고립을 원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가운데 일본과 강한 관계가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은 대만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세계에서 거액의 자금을 흡수하면서 중국, 일본, 스위스의 버금가는 세계 4위의 외화 준비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용어는 중국어의 일종인 중화민국 국어가 공용어이며 중국 대륙의 중국어, 보통어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이 통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글을 읽을 수 있고 북한의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통어와 중화민국 국어의 가장 큰 차이는 한자에 있으며 중국에서는 간체자를 사용하는 반면 대만에서는 기존의 번체자를 사용합니다. 또한 대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실 대만어와 대만 국어입니다. 대만어는 대만 총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민남인의 말로 중국 대륙의 중국어와는 크게 다릅니다. 대만 국어는 중화민국어를 중심으로 대만어, 객가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원주민어의 요소가 더해져 형성된 언어이며 다민족 국민 간의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만 본섬과 수속도서, 황우제도, 중국 대륙 연안의 마조열도, 금문도, 남중국해의 도사제도 및 총 면적은 36,193제곱킬로미터입니다. 또한 퓨젠성에 속하는 섬들을 협의의 지역으로서의 대만과 구별하여 금마지구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 범위는 국공내전의 결과 중화민국이 1955년에 저장성 대진열섬의 영유권을 상실한 것으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대만은 본래 중국 통치의 정통성을 유일하게 가지는 나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됨에 따라 중화통일의 정통성을 유일하게 가진 국가를 자칭하는 두 개의 정치적 국가가 병립하며 각각 상대방의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죠. 대만에는 예로부터 말레이, 폴리네시아계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12세기경부터 중국 대륙에서 한족이 도래하기 시작했고 13세기 말에 원래의 세족 후빌라이가 대만 남서쪽 허무섬에 순검사를 설치했습니다. 대만섬에는 포르모사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포르투갈어의 원어이며 16세기 중반에 처음으로 대만 앞바다를 지나던 포르투갈 선박의 네덜란드 항해사가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여 빌랴 포르모사, 아름다운 섬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정식 사절은 아니었지만 타이오안 사건에 대해서 원주민이 고상국에서의 사절으로 에도마쿠 3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아련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시절에 에도마쿠는 대만도 정벌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망 이후 공세정책으로 전환합니다. 16세기 이전의 대만섬은 대만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통일적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남부에 대두왕국이라는 지방정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명대 후반인 16세기 말부터 푸젠성에서 온 이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661년 정성공이 당시 대만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대만 사상 최초의 한족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정권은 1683년 불과 20여 년 만에 청나라에 제압되었고 정성공은 반청복명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사망했지만 반청복명이란 만주민족의 왕조인 청나라를 사도하고 한민족의 왕조인 명나라를 부흥한다라는 뜻입니다. 대만 개발에 기초를 쌓은 실적은 오늘날 대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민족의 영웅으로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정권이 무너진 이듬해인 1684년 강희제가 대만 영유에 조칙을 내리고 대만을 청나라의 영토로 삼았지만 대만을 하회지로 취급하고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한민족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목건인이나 광동인, 객가인이 대만으로 다수 이주했습니다. 대만 출병의 발단이 된 대만 원주민에 의한 일본인 선원 살해 사건에서는 청나라는 일본 정부의 배상 요구에 대해 관할례로서 거부했습니다. 17세기 전반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의 서양 제국은 대만을 개척지로 건설하고 기독교 교회나 아르간루로 대표되는 서양식 아카렌나 건축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대만섬은 17세기 대항해 시대의 영향으로 개발되어 특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서양 문화를 도입하여 문명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만주민족의 청나라는 공용왕국도 정복하고 대만을 청나라에 병합했습니다. 1662년부터 19세기까지의 중국 대륙에서 불교, 도교, 중화요리, 번체자 등의 중화문화도 이 시기에 대만에 반입되었습니다.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에 승리하여 결과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대만섬 허무제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일본 최초의 식민지로서 신사나 일본식 목조 건축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대만섬에 대만 총독부를 설치하여 대만을 본토 수준으로 정비하고 세계 최첨단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 역사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거의 유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만에서의 총독부 설치의 경험을 따라서 많이 참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삶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렵 대만의 총인구는
인구는 약 300만 명, 그중 한민족은 약 255만 명, 원주민은 약 4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중국 대륙과 대만의 왕래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와 문화적 교류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만 총독은 내무대신이나 탕무대신 등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궁중 석차가 조선 총독이 제6위인 반면 대만 총독은 신임관으로서 제11위로 육해군 대장이나 추밀 고문관보다도 지위가 낮았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에 일본은 미국과 중화민국에 항복하고 대만은 중화민국 국민정부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중화민국은 1943년에 카이로 선언에서 대만을 일본이 청나라에 훔친 중화민국에 반환해야 할 땅이라고 정했습니다. 중화민국은 대만 총독부를 해산시키고 대만성과 평화제도를 합쳐 대만성으로 중화민국에 편입했습니다. 이것을 대만 광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47년 2월 28일 대만 주민과 관원의 충돌을 계기로 타이베이시에 계엄령이 깔려 국민당군이나 관원에 의한 주민의 탄압,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228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식인을 중심으로 불과 2주 남짓 사이에 적어도 2만 8천 명이 살해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본성인과 외성인의 깊은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1949년 대부분의 대륙에 영토를 잃었고 대만으로 철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 대륙의 영토는 금문도 마조도에 2개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미국의 항의를 받아 장개석은 진을을 면직하고 장남인 장경국을 중국 국민당 대만성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1949년 5월 20일 대만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계엄령은 이후 장경국 정권 말기인 1987년 7월에야 드디어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와 역사의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신흥강국들에서 민주화 이전에 계엄령이나 독재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후 중화민국은 중국 대륙에서의 주권을 되찾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젊은 세대의 대만인은 중국 문화보다도 친숙한 대만 원주민 문화, 객가 문화, 민남 문화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자신을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으로서 인식하는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대만은 급속한 경제성장 및 산업화를 경험하며 현재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 노통선거에서 국정당제 민주주의로 발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도 225명에서 절반인 113명으로 줄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300명인데 150명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제19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국민생활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인간개발 지수를 대만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최신 2021년 랭킹에서 191개 국가 중 톱3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이지만 대만은 무려 19위였습니다. 초고도 인간개발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또한 대만의 젠더 불평등 지수는 0.056포인트로서 161개국 중 세계 8위,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만의 GDP는 2021년 7,747억 달러이며 대만의 1인당 GDP는 2007년에 3만 달러를 넘어 2009년에는 34,484달러로 세계 22위가 되어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2023년 대만의 1인당 GDP는 73,344달러이며 세계 제12위입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지역 톱 29에는 대만은 세계에서 19번째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2021년은 대만의 1인당 명목 GDP가 33,004달러가 되어 전년도보다 4,621달러를 증가하여 1인당 명목 GNI 33,638달러가 되어 전년보다 4,436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로는 대만의 GDP는 2022년에 8,2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대만의 1인당 명목 GDP는 2021년에 3만 달러, 1인당 GDP는 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2022년 대만의 1인당 명목 GDP는 작년 33,143달러보다 무려 7.2% 증가한 35,513달러입니다. 2003년에 한국을 처음 추월한 지 19년 만에 한국을 다시 제압할 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일본이나 이탈리아까지 웃돌게 됩니다. 2022년 대만의 1인당 명목 GDP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동아시아 선두가 됩니다.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는 대만은 세계에서 11번째로 1인당 명목 GDP가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사실 조선보다도 더 중요한 일본의 식량 보급 기지였습니다. 대만 지역에서는 그 식량을 보관, 가공하는 경공업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식량을 오래 보관하고 더 맛있게 다른 용도로 재생산하는 산업들이죠.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을 반공대륙의 기지로 삼았습니다. 사실 중화민국 정부는 무력에 의한 중국 본토를 탈환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최우선 정책이 취해지고
경제정책은 뒷전으로 돌아갔지만 특히 일본과의 연결을 이용한 일본의 하청공업이 특히나 발전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죠. 또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은 전략물자를 대만에서 조달했으며 그 때문에 대만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대만의 기적이라 부르는데요. 일본이 한반도 전쟁에서 물자 공급처가 됐던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때부터 주요 수출처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반도체 생산과도 비슷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 강철이나 대만조선, 대만석유 등의 국영기업을 주체로 하는 중화공업화는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지는 못했고 재미 화교, 대만계 미국인이나 중국계 미국인이 기술자의 협력으로 실시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은 큰 성공을 거둬 TSMC나 UMC 등을 탄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 전자공업의 발전은 인간 중소기업에도 파급되어 컴퓨터 메인보드의 점유율로는 세계 제1위 되었으며 아시아 경제 위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왔는 점이 일본과 비슷하며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나 재벌 중심의 한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유능한 사람일수록 창업을 지향하고 그것이 경제의 활력과 유연성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교, 화인 네트워크에 힘입어 전세계 네트워크를 구사한 세계 전략도 중화민국 특유의 강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문을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베트남에 제조시키는 중개적 전략도 이 화교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정보통신기술 ICT 산업에서는 소비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용 상품의 주요 공급 업체이기도 합니다. WTO에 따르면 2016년 대만은 세계 18위의 수출국으로 수입은 세계 18위 수준입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사이언스 파크는 이제 ICT나 생명공학, 정밀기계, 나노기술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의 기업 클러스터의 본거지입니다. 세계 경쟁력 랭킹에서는 종합 랭킹 14위, 기술력 30위, 이노베이션 11위과입니다. 또한 국제경영개발소 IMD가 정리한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 기술 인프라에서 12위, 과학 인프라에서 10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디지털 경쟁력 랭킹에서는 대만은 종합 랭킹에서 세계 8위로 평가됩니다. 세계 AI 개발 경쟁 속에서 R&D의 거점으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1월 10일부터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센터를 타이페이 시내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HTC의 픽셀 개발팀을 인수하고 타이페이를 구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엔지니어링 최대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IBM도 2018년 3월에 대만의 R&D 거점을 마련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과학기술부는 2018년 인공지능에서 대만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기 위해 제휴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퀄컴은 대만 자회사인 퀄컴 대만이 운영, 제조, 공정, 시험센터나 멀티미디어 연구개발센터, AI 이노베이션 센터, 5G 이동통신 시스템 테스트 실험실을 대만에 설립했습니다. 미국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는 2021년 흰베이시의 스타트업용 산업단지 시스코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최신 세계 경쟁력 연감 2023년판 에서 대만은 드디어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최신 2022년판 경제 자유도 지수에서 대만은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판 비즈니스의 최적인 나라에서도 대만은 세계 16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비즈니스 경쟁에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PPP 기반 대만 상용 노동자의 2022년 월 평균 임금은 4,104달러이며 이 정도 수준은 서유럽, 북유럽과의 수준입니다. 대만의 노동자들이 급여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대만의 일반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65,000달러로 덴마크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OECD 기준으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보험회사인 알리안츠의 세계 부에 관한 리포트에서 대만 사람들이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알리안츠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대만 사람들의 1인당 순금융자산은 14만 유로로 세계 5위, 아시아 2위였습니다. 세계 부에 관한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15에서 대만의 성인 1인당 보유자산은 무려 19만 4,700달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를 크게 웃돌고 서유럽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중산층의 성인 인구는 1,100만 명이며 성인 인구 전체의 59.4%를 넘어 중산층 이상의 성인이라면 74.6%를 넘고 있습니다. 대만 성인 개인 자산 10만 달러 이상을 가진 성인의 비율은 40%에 달하며 세계 평균 8%를 크게 웃돕니다. 자산 총액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은 41만 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2.2%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2에서 대만은 세계 15위,
국가로서 아시아 홍콩인 세계 3위, 싱가포르 세계 11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성인 1인당 보유자산은 29만 달러가 되었으며 보유자산 규모로 일본의 24만 달러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일본이 저축이 유명한 나라인데도 그보다도 더 높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요 상장 기업으로는 TSMC, 대소석화, 중화전신, 중국강철, 미디어텍 등이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약 120만 명인 폭스콘이 있고 메인보드를 비롯한 컴퓨터 부품, 주변기기 등의 개발 판매를 하는 에이수스, 게이트웨이 브랜드로 컴퓨터 메이커인 에이서, 에이서그룹에서 독립한 벤큐, 컴퓨터용 반도체 메이커인 리얼텍, 메인보드를 비롯한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기가바이트, 컴퓨터 메이커인 MSI, 델타전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인 TSMC, 라우터 등 인터넷 관련 세계적 기업인 D링크, D램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트레센드, 파워 DV 등을 개발하는 사이버링크,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컴퓨터 브랜드들이 대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만이 청나라에 의해 통치되었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라고 해야 된다면 그 전에 대만을 소유했던 네덜란드나 스페인, 일본에도 같은 조건이 허용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의 논법이 얼마나 억지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대만에는 중국에서 온 이민자는 많았지만 미국 국민의 대부분도 처음에는 영국에서 건너왔죠. 그렇다고 미국은 영국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2012년 대만인 해외 여행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710만 명이 해외 관광을 합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해외 출국률은 72.46%로 해외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을 방문하는 대만인은 2018년에 475만 명으로 중국 838만 명, 한국 753만 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네요. 특히 대만에서 일본 관광객은 정말 많은데 대만 인구의 5명 중 1명이 해마다 일본을 관광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만큼 일본과 대만이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때도 대만 정부와 국민 전체가 일본에게 전달한 성금이 3조 원이 넘을 만큼 둘의 관계는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을 침공 시 일본은 100% 미국을 설득하여 전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지원국이 되던 미국의 병참기지가 되던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 대만의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중국이 사실상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며 한국도 그에 응당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인 중화민국군은 정규군으로 육군의 약 10만 명, 해군 약 4만 명, 공군 약 3만 5천 명의 병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력 전차는 약 750대, 구축함 프리기 30척, 잠수함 4척, 작전기 약 520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 예산, 정면 장비 모두 중국이 대만을 압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왜 북한을 두려워할까요? 바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죠.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비대칭 전략을 짜고 있는데 장거리 타격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입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장거리 타격을 통하여 중국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이를 틈타 시간을 번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2020년 대만은 미국에서 공대지 미사일 SLAM-ER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 히마르스 연안방위 순항미사일 CDCM을 대만에 매각할 계획을 의회에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평시에 중국군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우인 공격기 MQ-9B 4기의 구입도 결정했습니다. 반대편인 중국군은 육군 기동작전 부대가 85만 명, 해군 23만 5천 명, 공군 39만 8천 명입니다. 약 140명 수준으로 영국 국방부는 중국의 현역병은 228만 명으로 추정하고 10년 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지출은 2012년 166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으며 10년간 17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독재 정권 하에서 정부의 신뢰도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중국의 경기 불황에 따라 군사 지출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중국에도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기가 쉽진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만은 세계적인 부유국 중 하나죠. 최근까지 국방비를 많이 늘리지 않고 있는데 3연속 총통 당선으로 인하여 국방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군의 미사일에 의한 포화 공격에 대만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어디까지 대처 가능한지는 불분명합니다. 대만군이 장비하는 이러한 미사일은 모두 중공, 저공용이며 고공에 대처하는 사드와 같은 미사일이나 면에서 지킬 수 있는 방어 체제, 채권지 공격이 없으면 탄도 미사일의 공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국은 대만에 도움받은 것이 많고 대만도 한국에 도움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둘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피해를 입은 것도 같으며 민주주의 국가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몇 국가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대만, 관광지로만 알고 있었던 대만이 아니라 진짜 대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대만에 대한 후속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